이 산업혁명, 이게 전부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업혁명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학자도 묻고 언론인도 묻고 학생도 묻고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언제쯤 일어나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으키면 내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일으키면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앞부분에 많이 강의한 내용인데 조금 리뷰를 하면 1차 산업혁명은 1780년경에 영국에서 일어난 석탄 기계 직물혁명이다. 한마디로 직물을 짜기 위해서 석탄을 떼서 기계를 돌려서 한 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약 100년 후에 미국과 독일에서 주도된 소위 전기, 화학, 강철혁명, 이걸 2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 2차 산업혁명이 두부목 자르듯이 딱 잘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현상입니다. 8000년 농업사회를 현대 산업사회로 바꿔온 대혁신,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업혁명 과정이 너무 기니까 전반부를 1차 산업혁명, 후반부를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국형 산업혁명, 영국과 미국의 산업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도 제가 패권의 비밀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상업혁명이라는 혁명이 먼저 일어나서 상업혁명이 모태가 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좋은 정책이 있었다. 그리고 행운이 뒤따랐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상업혁명과 주어진 행운을 정부 정책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어주는 것이 영국, 미국의 선발국의 산업혁명이었다. 그럼 후발국의 산업혁명은 뭐냐? 상업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행운도 뒤따르지 않았어. 그런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산업혁명을 만들어간 것. 이것이 후발국의 산업혁명입니다. 그 산업혁명은 중간에 정부 정책 그런데 정부 정책이 뭐냐?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산업정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 일어났던 소위 기간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 직물, 철강, 화학, 전기 이런 기간산업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서 농업국을 산업국으로 바꾸는 것. 이게 산업정책입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은 조금 좁은 의미고 정부정책은 조금 더 넓은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국에서 정부정책, 산업정책의 역할은 상업혁명과 행운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했고 후발국에서는 모든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니시에이트할 수밖에 없었다. 왜? 지절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조건이 좋지 않았으니까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산업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산업혁명과 선발산업국, 패권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문명사가 1만 년에서 8천 년 정도 되는 긴 농업사회, 그 지루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것을 근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대 산업혁명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상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상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잠자던 8,000년 농업사회가 잠에서 깨어나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가장 우연히 행운, 아주 운이 좋아서 유럽의 모든 강이 북해로 흘러드는 강하구의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 여기에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7개 도시가 모여서 네덜란드 연맹을 만들고 이게 네덜란드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네덜란드의 국민소득이 2등하는 영국의 국민소득의 2배였어요. 인류 역사상 1등하는 나라가 2등하는 나라보다 2배 잘 사는 적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당시 유럽의 무역선 총 1만 5천 척 중에 2만 척 중에 1만 5천 척이 네덜란드 국적선일 정도로 네덜란드가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냐? 이 네덜란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철저한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으로 이제 네덜란드와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네덜란드를 압도하고 경쟁력이 갖춰지니까 이제 자유무역으로 선회합니다. 왜? 네덜란드보다 경쟁력이 없을 땐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 나라 자기 국적 기업을. 근데 네덜란드하고 경쟁력이 똑같이 되고 더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보호 안 해도 되니까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생 독립국 미국, 영국 밑에서 독립한 나라, 이 나라는 역시 그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식민지 출신의 후발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반발이 있자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남군을 쳐가지고 60만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이 남쪽을 평정하고 철저한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통해서 강대국, 선진국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자 미국도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가 제일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때 늦게 독일과 일본이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통해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과 일본, 이 그 보호무역의 그 이론적 체계를 세운 리스트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미국에서. 그랬더니 선발국과 후발국 사이에 전쟁이 생겼죠. 이걸 세계제 1차 대전이라고, 2차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대전, 1, 2차 대전이지만 2차 대전이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위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가트 체제, 자유무역의 원칙을 제시한 질서라 그러는데 전후에 패전국, 후발국들한테 여유를 줬어요. 자유무역을 너희는 일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빨리 전쟁 전에 기술이 다 있었기 때문에 빨리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통해서 막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공장을 재건하고 그래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합니다. 자, 이제 G7이라는 선진국 그룹이 완전히 형성됐죠. 이때 2차 대전 후에 가장 뒤늦게 경제 개발에 뛰어든 나라가 한국, 대만 같은 나라죠. 우리가 뭘 했냐? 앞서서 후발국이 선진국과 경쟁하던 보호무역과 산업정책 체제를 그대로 배워서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다 배워온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선진국 그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선진국이 만 원이야. 더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WTO라는 체제가 생깁니다. WTO 체제가 뭐냐? 자유무역 질서를 강제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보호무역하면 안 돼. 이제 산업혁명하면 안 돼. 똑같이 경쟁해야 돼. 근데 몸이 크고 큰 성인이 아직 덜 자란 어린애한테 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1대1로 권투를 한번 해보자. 그게 정정당당한 게 아니죠. 물론 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아주 이것만 체계적으로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WTO 체제로 우리가 더 이상 산업정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왜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냐? 선진국이 우리 한국과 대만이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보호무역, 산업정책을 못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면서 또 그렇게 되면서 개발도상국 예외 조항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더 발전해서 선진국으로 가면 이제 지구상의 선진국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선진국끼리 피할 수 없는 경쟁과 충돌과 전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국제무역 질서를 100%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중국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저걸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류 문명사에 대한 패권에 대한 가장 간략한 흐름표입니다. 자, 이게 바로 현실인데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발산업국,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다음에 영국, 미국 다음에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남미국가,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농업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들. 근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잡아서 제가 예로 보여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후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선진국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후발국 농업국들은 전부 선진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정치적인 식민지가 아니면 경제적인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우리 후발국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길은 농업에 안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건 농사해야지. 한국 사람은 농구냐? 농사 말고 뭘 다른 걸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60년대 우리나라 국민의 70-80%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후발 산업국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농업국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농업에 안주하자는 의견, 여기에 대해서 농업 생산은 체감하고 농업 경제는 감속해서 정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밑에 있는 모든 농업국의 경제는 저렇게 이론적인 그래프를 따라가고 정체했습니다. 저 농업 경제와 제일 위에 있는 미국, 그 밑에 빨간 줄로 된 한국, 산업화한 한국을 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같이 그렸지만은 농업 경제를 해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산업 경제는 저렇게 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론적으로 저렇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됐죠. 제일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영국과 미국 같은 선발 산업국, 그 다음에 있는 나라가 독일과 일본 같은 1세대 후발 산업국, 제일 밑에 있는 게 한국과 대만 같은 2세대 후발 산업국. 산업국가들의 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산업국가의 경제를 한마디로 하나의 도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확대 재생산 그래프입니다.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룹니다.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윤이 생기겠죠? 소득이 올라가겠죠? 자본이 축적되겠죠? 그럼 이 소득은 수요를 조금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많이는 증가 못 시킵니다. 그러나 축적된 자본, 확보된 이윤이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기술을 혁신하면 이 기술에서 신상품이 나오고 신수요를 창출합니다. 신수요가 창출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대량 생산으로 채워놓으면 경제가 순환하면서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그럼 두 번째, 경제가 커졌으니까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이윤을 내고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해가고 새로운 신판품을 더 많이 만들면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반복하면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뭔가? 바로 저걸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산업사회가 뭔가? 바로 저걸 산업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산업사회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어떻게 가속적으로 발전하는가 하는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죠. 점점 더 빨라지죠.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만 이해하시면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이해할 기반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경쟁 시장에서 확대 재생산에 의해서 경제가 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태. 요거를 내생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내생적이란 건 경제 순환 내에서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죠. 이 내생적 혁신. 그래서 농업국이 산업국과 비교하면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곧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왜? 농업 경제는 감속하고 발전하고 산업 경제는 가속하고 발전하니까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저 격차가 바로 농업국과 산업국의 차이고 소위 지배국가와 경제적 식민지의 차이입니다. 저 경제적 식민지는 정치적 식민지로도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국가는 비교 우위가 확보되지 않아도 산업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선 산업국이 뭐라고 가르쳤죠? 비교 우위가 확보될 때 그 산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산업국이 돼서 다 컸는데 너는 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산업화한 다음에 우리는 철강을 잘 생산하니까 우리는 철강을 생각했고 조선 너희들은 쌀을 잘 생산하니까 너희는 쌀농사 열심히 지어라.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철강 생산하는 나라엔 조선 회사 생기겠죠? 자동차 회사, 공작기계 회사 뭐 다 생기겠죠? 쌀농사 열심히 지으면 뭐 생기겠어요? 쌀과자, 쌀국수? 그 이상 생길 게 없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주류경제학의 선진국 학자들이 전부 후진국 학생들 모아놓고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그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선진국에서 공부하고 온 많은 한국 학자들이 그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우위가 확보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국이 산업국이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출 주도 산업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할 것이냐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할 것이냐. 수입 대체 산업화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선발 산업국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후발국 이걸 뒤늦게 하는 겁니다. 10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그럼 선진국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 같은데 이 후발 산업국은 선발 산업국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하면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선발 산업국이 칼라 테레비를 만들면 후발 산업국은 어떻게 하냐? 옛날에 선발국에서 보다가 이제 더 보지 않고 치운 옛날 기술, 흑백 테레비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입 대체 후발 산업국의 경제는 선발국하고 격차가 더 커집니다. 왜? 선발국은 지금 칼라 테레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흑백 테레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발국이 LED, OLED 막 만들 때 그때 가가지고 칼라 테레비 시작해가지고 못 따라가잖아요. 점점 격차가 벌어지죠. 그래서 후발 산업국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면 선발국과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 그 실제로 커졌냐? 커졌죠.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2차 대전 직후에 독일, 일본보다 경제가 훨씬 앞서 있었고 국민소득이 9,000불이 넘어서 영국하고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해서 유럽하고 격차가 완전히 커졌다는 게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발국과 선발국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발 산업국이 앞서 발전하는데 후발 산업국이 100년 후에 산업화를 했다. 그러면 100년 후에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100년 동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더 시차가 많은 거야. 그래서 T1이라는 시점에서 보는데 T3 어느 시점에서 보나 후발국은 선발국을 100년 후에 뒤따라갑니다. 100년 후에 뒤따라가면 되지. 뭐 그렇게 서두를 거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T1이라는 시점에 선발국과 후발국과의 격차가 A라고 하면 후발국의 발전 속도와 선발국의 발전 속도가 다르죠. 왜 달라? 하나는 흑백 테레비 만들고 있고 하나는 칼라 테레비 만들고 있으니까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속도가 다르니까 그 다음 T2 시점엔 격차가 더 커지겠죠. 발전하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후발국은 테레비 만들고 있는데 선발국은 지금 스마트폰 만들기 시작했어요. 발전 속도가 다르죠. 그러면 격차가 얼마나 커지냐? 엄청나게 커집니다. 저 말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나라가 하도 많아서 국가로 그려봤어요. 제일 위가 미국, 카나다를 합친 거예요. 제일 밑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선발국과 후발국 사이의 격차가 이 모델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 산업국이 농업을 하고 있으면 선발국과 격차가 막 커져요. 산업화를 해도 격차가 커진다. 농업국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국은 내생적 혁신만으로 선발국을 절대로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발국의 그 훌륭한 석학들의 가르침은 내생적 혁신만 가르치고 외생적 혁신,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부도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발국과 한국, 대만이 어떻게 같이 따라왔는가를 말씀드리면 선발국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후발국은 그 한국과 대만은 시차를 두고 늦게 발전했어요. 가만히 두면 저 격차가 점점 커지죠. 가만히 두면 저 격차가 남미처럼 켜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시점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아직 흑백 테레비도 못 만들지만 선진국은 칼라 테레비를 만드네. 그래서 칼라 테레비 기술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모방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갖고 오면 우리가 흑백 테레비를 만들면 발전 속도가 느린데 칼라 테레비를 만들면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칼라 테레비 기술에다가 우리의 산업화한 확대 재생산의 내생적 혁신, 가속적인 발전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손상하지 않고 거기다가 외생적 혁신을 하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김태유 교수 그림 잘 그리네. 진짜 저런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보면 저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위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내생적 혁신만 하는 후발국은 선진국과 격차가 커지고 내생적 혁신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하면서 거기다가 계획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외생적 혁신을 추가한 나라는 성공하더라. 저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외생적 혁신, 내생적 혁신에 외생적 혁신을 합친 것은 선발국 대비 후발국의 부족한 내생적 혁신 역량을 계획경제 정책이라는 외생적 혁신으로 보완한 거다.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국과 격차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수출주도 산업화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선발국을 후발국을 뒤늦게 따라갔는데 이제 그 수출주도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외생적 혁신을 하니까 격차가 줄어들더라. 실제로 그랬는가? 한국하고 대만의 발전 그래프를 보면 선발국에 근접하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가설이 맞았구나. 그러면 이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미 이론화된 거죠. 그래서 선발산업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남미들은 조건이 좋았죠. 나라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 원주민 7,500만 명 중에 그 백인들이 가가지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병 걸려 죽고 총균수에 의해서 7천만 명이 죽고 백인들이 저 땅 넓은 땅을 다 차지했죠.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러나 수입대체 산업화를 했다. 그런데 그 뒤늦게 산업화를 한 나라. 그러니까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르헨티나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 9,000불 할 때 우리 50불, 거기 10,000불 가까이 할 때 우리 50불 정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한국과 대만이 남미를 앞서게 됐다.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서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천혜의 조건,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자원에 어떻게 우리가 저걸 앞섰다? 이거 기적 중에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후발국은 선진국으로 원자재와 식료품을 수출하고 이제 선진국은 낙후한 생산 기술을 주고 그래서 이게 농업, 광업, 원자재를 수출하고 그래가지고 산업 구조가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친 거냐? 시카고 보이스들이 가르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카고 보이스라는 게 뭐냐? 시카고 대학은 미국의 정말 특별한 대학입니다. 지금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시카고 대학에 재직하거나 연계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90명이 넘고 그중에 30여 명이 경제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미 사람들이 그 칠레의 가톨릭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같은 데죠. 그래서 그 대학 사람들이 시카고 대학에 공부하러 가고 시카고 대학 교수를 초빙하고 그래가지고 남미 경제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내생적 혁신, 완전 자유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해라. 그게 바로 시카고 보이스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따라한 남미 경제를 시카고 보이스의 경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남미 경제가 어떻게 되냐? 선진 산업국으로부터 완전히 탈락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카고 보이스의 정책은 틀렸다. 이게 증명이 된 거죠. 뭘로 증명됐냐? 동아시아 계획 경제를 하는 나라보다 떨어졌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러나 일부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지금도 이게 맞았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보이스의 경제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동안 남미의 경제가 어떻게 되냐? 외채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면 외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칠레는 어떻게 되냐? 경제는 좀 발전한 것 같은데 외채 도입에 의한 거품 경제였고 칠레의 농업, 광업 같은 1차 산업은 성장했는데 제조업은 쇠퇴해가지고 남미의 경제가 완전히 후진국형 농업 경제로 전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소위 주류 경제학계 시카고 보이스들의 남미 경제들을 주도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볼 것 같으면 수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남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건이 좋은 데 높아요. 거기에 비해서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왜? 동아시아는 남미 같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연결되는 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칠레의 주요 수출 품목은 구리, 광물, 이런 원자재들입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품들은 기계류 그런 거죠. 그래서 원자재를 수출해서 제조업 상품을 수입하는 구조로 고착이 됐다. 칠레는 남미의 이 태평양 연안의 땅을 길게 잡아서 가장 좋은 땅만 가졌습니다. 원주민 다 몰아내고 칠레에서 구리를 수출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탄피를 만들지 못해서 전쟁을 못했고 칠레가 초석을 수출하지 않으면 화약을 못 만들어서 전쟁을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천혜의 땅이 칠레입니다. 근데 칠레 경제가 어떻게 되냐? 지금 아주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완전한 후진국 경제로 무너졌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철광석, 무연탄, 오징어가 5대 수출품인 나라. 사실 창피해서 지워버렸는데 10대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돼지털이에요. 우리가 돼지털을 깎아서 미국에 수출하면 그걸로 구두썰 만드는 게 우리 국가의 10대 수출 상품에 들어가던 그 형편없는 경제에서부터 지금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컴퓨터 완전히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 기적은 뭘로 이루어졌냐? 원자재를 수입하고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남미의 산업화는 굉장히 좋은 조건 하에서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고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는 조건이 나쁜데 그 다른 경제를 시작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났는가? 이걸 제가 조직적으로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도 제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표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미는 산업기술이 없었습니다. 원자재는 풍부했어요.
국내 시장이 커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산업기술이 없는데 원자재가 없으니까 뭔가 수출해가지고 기술을 사오고 설비를 사오고 할 재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으로 보면 그다음에 시장이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가 수입대체 상품화를 해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이윤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나쁜 조건이죠. 그래서 남미는 어떻게 했냐. 우선 원자재를 수출해가지고 수출하는 원자재를 가지고 낙후된 흑백 테레비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품을 만드니까 국내 수요자가 많고 나라가 크니까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원자재를 수출한 돈으로 낙후 기술을 도입해서 또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다가 버린 기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단종 모델 자동차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계속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대체 산업화가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입대체만 해야 될 거냐? 수출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남미에서 원자재를 수출해서 신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팔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야, 경쟁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수입대체 산업화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수입대체 산업화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경제와 남미 경제의 격차가 점점 커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하고 대만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수출할 게 없어요. 뭘 수출해서 외환을 만들어? 그러니까 차관을 얻었죠. 차관 얻어가지고 우리가 낙후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흑백 테레비 만드는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 기술로 흑백 테레비를 만들어서 국내에 공급하니까 안 돼. 왜? 시장이 조그마니까. 기술 수입료가 100만 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한 개 만들면 100만 불이 원가에 한 개 다 들어가잖아요. 10개 만들면 10만 불씩 나눠지겠죠? 100개 만들면 10,000불씩 나눠지겠죠? 100만 개 만들면 1불씩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크면 규모의 경제가 되고 시장 규모가 작으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린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그 수입대체 산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온 차관 상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번 수출해보자. 그래서 수출주도 산업화를 우리가 시도하게 됩니다. 해외 차관을 받아가지고 신기술을 도입합니다. 흑백 테레비도 못 만드는 나라가 칼라 테레비 만드는 기술을 도입했어요. 이걸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해서 수출해야 돼요. 수출 안 하면 우리는 죽어. 왜? 수입 대체로 복귀 못하니까.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하니까 돈이 생겼죠. 달러가 들어왔죠. 이 달러 들어온 걸로 신기술을 다시 도입했어요. 신기술로 또 해외 시장을 공략해. 그 다음에 수출에 성공하면 또 달러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출주도 산업화에 성공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한강의 기적, 그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발산업국, 영국, 미국의 산업혁명은 상업혁명이 있었어요. 우연히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좋아서 거기다가 정부 정책에다가 행운이 따라왔어요. 여러 가지 행운.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데 후발산업국, 1세대 후발산업국 독일과 일본, 2세대 후발산업국 한국과 대만의 산업혁명은 오직 정부 정책만으로 이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당시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수입대체 산업화는 낙후 구기술을 만들어서 들여와서 대중상품을 국산화하니까 여전히 고급 상품은 수입해야 되겠죠. 그죠? 일반 대중은 흑백 테레비 보는데 부유층이나 돈 있는 사람은 칼라 테레비 보고 싶으면 외제 비싼 수입품을 갖다 써야 돼요. 외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출주도 산업화는 첨단 신기술 고급 상품을 국산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칼라 테레비를 만들었는데 일제보다 못해, 미제보다 못해. 그러니까 일제, 미제 수입 금지를 해버려야죠. 안 그러면 국내 게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해외에는 싸게 적자 수출하고 국내에는 수입 금지를 하고 그래서 이걸 혼합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혁명적인 발상은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하나도 없이 흑백 테레비도 못 만드는 나라가 칼라 테레비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저런 발상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지금 실패한 150여 개국의 개발도상국, 중진국 전부 수입 대체하다가 실패했지 수출주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멘트가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잘할 수 있는 게 강화도 화문석하고 한산모시밖에 없다. 그런데 뭘 수출하겠다는 거냐? 화문석 수출해요? 한산모시 수출해요? 그거 가지고 수출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수출주도 산업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주도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선진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몇 단계 거쳐서 흑백 테레비 지나서 칼라 테레비로 바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열악한 조건 하에서 이룬 경제 기적 중의 기적, 한강의 기적은 정책, 기업, 기술자, 근로자의 합작품이다. 그 시작은 국가정책이에요. 이 국가정책이 기업이 성공했어, 기술자가 성공했어, 근로자가 성공합니다. 정책이 없었으면 기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없었으면 기술자가 필요 없어요. 기술자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무리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 흑백 테레비도 못 만드는 나라가 칼라 테레비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발상의 전환,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도 못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발상의 전환, 이야말로 엄청난 혁신이고 아주 기적이라면 기적을 만든 가장 기본이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왜 이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냐? 농업경제가 체감하고 감속한다. 그래서 농업해가지고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 학자들이 가르치기를 비교우위 산업을 하라. 비교우위 산업을 하라. 우리 안 했어요. 비교우위 산업을 한 게 아니라 비교열이도 아니야. 없는 산업을 만들어서 수출주도 국가로 나가겠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건가? 우리가 농업국으로 남았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불을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지금의 10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쌀도 이모작 못하고 우리가 경제 성장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런 나라에 비해서 반도 안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낙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보다 훨씬 발전했죠.